네, 요번에 우리가 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해서 본 교재 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단학파.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과 의사였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심리 쪽의 어떤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을 본인이 환자들과 대면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 쪽에 굉장히 그 대가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 정신 분석 이론에서 시작이 되었고 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로이드 제자는. 그래서 프로이드 제자 중에 이제 뭐 칼 융이라던가 아들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역동 이론을 살펴보면서 다양하게 학자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이드 이론 분석에서는 정신 이론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자아를 지배하느냐, 자아가 무의식을 지배하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처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악한 사람들은 자아를 무의식이 집어삼킨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무의식보다는 자아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우리가 심리하기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은 네, 프로이드는 우리 제자 칼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 사회 성격 이론을 연결되어서 정신역동 이론이 바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미쳐 왔지요. 그리고도 지금도 현재 많은 신경정신과라던가 우리가 이렇게 심리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론은 100년 정도까지의 이론이 그대로 우리 사람들한테 전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은 굉장히 우리가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맞아.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성격이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오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과거의 했던 패턴,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또 가정의 중요성,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 감정, 사고, 이런 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성격, 그리고 공격적인 충동, 이런 거에 다 결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런 결정적인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 누구라고 했죠? 대상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야말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정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또 역사적인 배경은 뭔지, 그리고 그 민족의 어떠한 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고유한 관습, 이런 것들이 그 정신분석, 그 지역의 또 그 나라의 다양하게 미쳐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를 그래서 좀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조상의 그런 신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 발달했고 독일에서는 자기 심리학이 발달됐고 영국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 발달이 해서
헤어베인과 군트립과 같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심리학이 발달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상부상조, 예, 서로 뭐예요? 도와주면서 서로, 예, 같이 화합하는 상부상조의 심리가 아마 배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사자성어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역지사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홍익인간의 정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대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하고 주변이 같이 행복해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는 잠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프로이드 이론은 우리가 그 지역적인 문화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적인 사고가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경험, 그런데 그 경험도 과거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 이론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경험 아니고 미래의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들이 이 내 무의식 중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성적 공격적인 충동으로 탐구를 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과거에 그 살아왔던 배경이.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신분석에서 기반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서는 현대 상담 치료에서 기초를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뭐 심리학 전문 분석가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파일러, 예, 범죄 심리 프로파일러. 자,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기반해서 이 사람의 살아온 과거력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예. 그 사람의 성격은 뭐예요? 그 나름대로의 쌓이고 그 사람 내면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개인의 어떠한 무의식 중에 있는 개인별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프로이드 이론은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심층적인 이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고도한 치료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 치료에 심도 있는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정신분석, 사고, 그리고 치료 기법은 모두 상담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뭐예요? 미래가 현실이 되는데 그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가야 되는 과거에 붙잡혀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너무 그 이론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과거도 통찰을 하면서 미래에 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인지 행동 치료라던가 우리가 그 가제 해결 중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만간 어떤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매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학문적, 실천적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트 프로이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 연령대에 오래 사셨죠. 자, 현대 심리학과 정신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 정신분석의 창시자라고 됐고, 또 이 창시자는 인간 정신과 행동에 대해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한 선구자의 학자다. 선구적 학자다. 그래서 1856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모라비아 지역에 이 체코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으로 예,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를 한 거죠. 자, 그래 빈 대학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신경외과, 신경병리학을 전공해서 학문적인 기초를 다졌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파리나 장 마르땡, 샤르코와 함께 히스테리와 체면 연구. 그래서 우리가 예, 꿈의 분석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꿈에 예, 내가 현실인지 아닌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 꿈에 그게 막 보이잖아요. 막 쫓기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대로 수면 상태에서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엔나로 귀한 후 신경외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체면의 한계를 인식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유연상 기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분석이라고 하면은 꿈꾼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계를 느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연상하는 기법으로 이제 그 심리를 치료하고 그런 방향으로 상담을 지속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충동이 인간 행동 그리고 심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핵심 원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꿈의 해석을 출간하면서 무의식적인 우리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표현으로 간주를 하고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고 전의식은 생각하면 생각날 듯 말 듯 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무의식은 아주 잠재져 있는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전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영어로 구조로 이야기를 해요. 이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의식이라고 초자와는 뭐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도덕적인 관념. 그래서 우리가 자, 초자는 그야말로 왜 경지를 뛰어넘은 거. 그래서 승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하를 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에 뭐 예수님이 초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그 머나먼 어떤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 자는 우리가 현실을 지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드는 뭐예요? 무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이드. 그래서 무의식, 원초적인 본능, 이드. 자는 현실, 초자는 그 이상.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 그 더 높이 있는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에고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신 구조를 우리는 이드, 자아, 초자아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꿈의 분석에서는 뭐예요? 인간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연결도 지을 수는 있지만 요 자체가 무의식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면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그런 거고 무의식은 아예 잠재져 있는 저 맨 밑에 지하 깊숙은 심해 깊은 곳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 이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신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초월해서 초자아까지 간다라고 하는 패러다임. 인간은 우리가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 인간을 성격 발달을 다섯 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는 다섯 가지가 자 태어나서 구강기 예, 이거는 뭐예요? 그 영아기를 이야기를 해요. 학문기는 뭐예요? 예, 영아기에서 갓 이제 한 두 살에서 네 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시기를 학문기라고 해요. 남근기는 네 살, 이제 세 살 넘어서 어, 다섯 살까지, 여섯 살까지 남근기라고 해요. 잠복기는 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생식기는 청소년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요 다섯 가지로 체계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요, 더 이상의 진행되는 건 없어요. 성격 발달이. 자, 더 발달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많이 배웠죠? 자, 이렇게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럼 이건 청소년까지만 나눴잖아요. 다섯 단계. 그럼 이 뒤에 청소년까지만 나눴다라고 하면 뒤에 뭐예요? 청년기가 있을 거고, 여기는 뭐예요?
예, 중년기가 있을 거고, 노년기가 있을 거고. 자, 요거를, 여기까지만 나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떠한 그 단계를 나누지 못했던 단점. 예,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다섯 개 단계에서 더 넘어가는 단계는 아마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자, 지금은 프로이드는 요렇게 다섯 가지를 남겼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에릭슨이라던가, 다른 학자들은 여덟 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수업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또 인간을 이렇게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남겼냐라고 하는 거, 나눴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본능, 성의 본능으로 발달 단계를 심리적인 건강과 병리적인 미치는 영향으로 이론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뭐든지 다 성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나오고 심리학적 억압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정신병적인 치료에 있어서 기초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무의식적인 갈등, 방어 기제는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예,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안나 프로이드가 방어 기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1급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프로이드는 다섯 단계를 나눴는데 이게 성 본능과 관련해서 다섯 개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프로이드는 우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하려고 굉장히 이제 런던으로 망명을 하면서 암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다수의 비판, 논쟁에도 불구하고 신경 분석적인 기틀의 틀을 만들고 현대 심리 치료나 성격 이론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친 아주 학문적인 유산의 가치 평가로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분석의 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을 너무 성적인 부분으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또 비판은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청소년기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론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에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빠르죠? 예, 이게 이제 저의 단점이긴 하는데, 자꾸 이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빨라집니다.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녹화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의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과 행동이 무의식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리가 인간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등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같이 결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이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 전제에 있어서는 무의식의 충동 그리고 억압된 기억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프로이드는 결정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은 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거기 아니면 어떡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아까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에 결정론, 정신 결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예, 이 이론으로 마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정신 결정론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 미래를 개척해야 나가야 되는데 프로이드는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판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의 모든 성이 여기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게끔 이런 의도로 이렇게 그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프로이드 이론은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억압된 성적 충동,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는데 성적 충동이 리비도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성적 충돌 리비도와 공격적인 충동, 정신적인 갈등 사이에서 행동과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적 충동이 어떤 게 성적 충동이에요? 내가 화장실을 막 가고 싶은데 예, 지금 갈 수가 없어. 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뭐에 꼭 참는 거에 막 식은땀 막 찔찔 흘리면서 자 그러면 성적 충동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죠. 아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오만 것이 뭐예요? 다 화장실로 가 있죠. 자 이렇게 막 억압하고 있다가 그리고 학교에 그 수업 시간이 땡 치면서 쉬는 시간이 딱 돼버렸어요. 그 화장실 딱 가요. 막 뛰어가서 화장실 가서 예. 내가 억제됐던 소변이든 뭐 대변이든 막 이렇게 팍 봤어. 그러면 거기 얼마나 쾌감을 많이 느껴요. 자, 이게 성적 충동, 리비도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성적 충동은 뭐예요? 내가 막 움츠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쫙 배설을 하게 되면 그 충동.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충동,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격적인 충동도 역시나 갈등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자, 살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 이제 뭐 살인에 뭐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하면 안 되지만 자, 이 사람은 진짜 뭐 어떤 포악한 남자가 여자를 살인할 때 여자가 막 애원하고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막 빌고 눈물 온갖 콧물 눈물 다 빠지게 막 울면서 매달리고 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의 목숨을.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차 조금씩 뭐예요? 이 강도가 세지면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자, 이런 사람도 이렇게 공격적인 충동, 정신적인 갈등, 자, 이런 게 바로 여기에서 리비도라는 거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본인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리비도를 언제 느껴요? 금방 화장실 가서 그 볼일을 딱 봤을 때 희열 이런 거 이제 리비도라고 하고 아기들은 언제 느껴요? 예, 아기들은 성적 충동 언제요? 손으로 아기가 영아기 때 엄마가 이제 그 젖을 주려고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아이들 볼에다가 손을 톡톡톡톡 치면은 입이 어떻게 해요? 손 쪽으로 오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성적 충동, 먹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만갓 여기에 이 구강에 성적 충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적 충동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입으로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항문기라고 했죠. 자, 여기에 항문기. 예, 여기 항문기. 항문기에는 이 성적인 폭발력이 어디 있다? 항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유를 막 하고 그거를 갖다 뭐에 한꺼번에 팍 배설을 했을 때 쾌감. 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남근기에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거, 또 남자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남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이 자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은 엄마 같은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야. 또 여자아이는 아빠를 이상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근기 때는 남자아이는 누가 자기한테 예, 저기가 되겠어요.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위협이 되겠어요. 엄마를 내가 좋아하는데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아빠죠. 그래서 아빠한테 대들고 싶고 아빠를 정말 없애고 싶은데 이 아빠는 나보다 세. 그리고 나는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수긍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여자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 옆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미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통 남근기의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잠복기에는 초등학생이 되고 아동기가 되면 이때는요,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아동기, 본인 친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용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잠복기를 벗어나서 사춘기를 가게 되면 생식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성한테로 눈이 돌려가죠. 자, 이런 것들이 이 단계마다 그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식기까지만 나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갈등과 인식으로 더 깊은 자기 이해, 그리고 변화를 이루도록 목적을 하는 것이 프로이드 정신결정론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어렵죠? 심리학이 그렇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해가지고 이해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게요. 예, 자꾸 듣고 또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심리학자들의 그 개별의 이론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쉽습니다. 뭐 저도 전문대 2년 그리고 심리학과 2년 그래서 4년이죠. 석사 또 2년, 박사 2년 그러니까 이 심리학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거쳐서 거의 뭐 9년, 10년을 이 똑같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배워가면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이게 한 학기에 다 할 것 같으면요. 아무나 심리학 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동원대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학에 다니셨다가 이제 이런 과목을 보시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심리학이든 사회복지든 아니면 뭐 다른 학과를 나중에 편입해서 가든 한 우물을 좀 많이 파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전문대에서 2년 사회복지 배웠어요. 또 뭐 이 전문대에서 졸업하면 분명히 다른 대학, 4년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학년으로 편입하면 또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편입을 하되 3학년으로 올라가죠. 그럼 거기서 또 2년이죠. 그리고 나는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더 할 거야 라고 하면 석사가 2년이고요. 박사가 3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9년 동안에 이런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계열을 9년 동안 배운 사람은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동종 계열에 내가 나중에 나도 이렇게 사회복지 강단에 쓰고 싶어. 사회복지 강사가 좀 되고 좀 내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나 사회복지 교수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9년이요. 사회복지 쪽으로만 공부를 하셔야 전문성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2년 공부를 하죠. 아, 그럼 나 4년제 그 편입으로 들어갈 건데 2년 전문대에서 졸업장을 땄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땄으니까 3학년 올라갈 때는 난 다른 과에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뭐 경영학과를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년 전문대에서 사회복지는 받았지만 3년으로 가는 대학에서는 경영학과로 가죠. 그럼 이게 뭐예요? 계열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새로운 과목을 배우잖아요. 또 이제 경영학과에서 2년을 배워서 그야말로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또 이제 석사를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면서 석사를 가되 그때는 또 뭐 사회복지 상담학과로 갈까요? 그렇게 하면 벌써 이게 과가 동종과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석사, 박사 다 졸업을 하시더라도 어디 가서 이거를 전문성이 있다라고 배워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아우 당신은 이거 뭐 왔다 갔다 뭐 전문성도 없고 우리한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나 사회복지 쪽으로 진짜 난 찐으로 진골로 난 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2년 전문대 졸업하셔가지고요. 4년제 3학년으로 사회복지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졸업할 때 뭐예요? 사회복지학 전공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사회복지과이지만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문적으로 더 높은 그레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학과라고 하는 거,
과가 붙는 거랑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학년이라서 아직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알려드리는 거는 앞으로 나의 비전을 세울 때 동종개요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다른 과 2년, 뭐 또 탁과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경력을 쌓는 거는 말짱 뭐예요? 예, 모래성을 쌓는 거다. 전문성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과가 정말 사회복지 계열로 내가 진골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우리 2년 열심히 공부하시고 3학년으로 갈 때 사회복지학을 다시 전공을 하면 오리지널 뭐예요? 나는 4학년 졸업에 대학의 사회복지자 전공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석사를 가게 되면 두 개는 계열이 맞잖아요. 학사와 석사가 두 계열이 맞잖아요. 여기에다가 박사를 가면 세 계열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위, 석사, 박사 이 세 계열이 맞으면 진골.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맞추면 성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거나 강사가 되거나 할 때 이 계열이 최소 두 계열은 맞아야 된다. 두 개까지는 맞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예, 조건에 되는 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회복지 교수님들이 다들 그 프로필을 보면 학부 사회복지 석사 사회복지, 박사 사회복지 이렇게 나오신 분이냐 아니면 석사하고 학위 그냥 전문 그 학위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위하고 박사만 맞느냐 요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안목을 좀 키우시면 나도 그러면은 성골이 돼야지 진골이 돼야지라고 하면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마 좀더 계획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2년 전문대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뭐 또 그걸 또 공부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공부를 하면 깊이 있는 공부가 되고 더 전문가적인 레벨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공부 쉽잖아요. 다른 공부보다. 그러니까 했던 공부 또 하면 더 쉬워지는 거죠. 처음에 학문이 어려워서 그러지 했던 공부 똑같은 과목 하면 더 쉬워요. 그 계속 반복적으로 내 머리 안에 뭐예요? 그 학문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건데 맞다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또 배우면 맞아 맞아 좀 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가 자꾸 트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9년을 지금 사회복지를 했지만 계속 뭐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그 프로필에 보면은 학부, 석사, 박사 이게 세 계열이고요.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필요한 공부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배워야 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배워야 할 학문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줄기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는 사이드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세 군데를 다녔어요. 뭐 사회복지는 지금 기본이고 심리학 다녔죠. 또 한국어 교원, 예, 한국어에 대한 것도 배웠죠. 그리고 또 간호학도 배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그때그때 배워야 할 학문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이다 보면 이런 계열을 좀 맞춰서 앞으로 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기억해 두셔서 내가 진골이냐 성골이냐 그리고 나중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을 해서 나중에 동원대 교수로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먼 남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하니까 예, 열심히만 하면 또 열정만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문을 또 갖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진행을 앞으로 나의 방향을 갈 수 있는 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저한테 문을 두들기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OT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든지 혼자 가는 길은 어렵고 주변에 멘토가 정말 나를 도와주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막 지름길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지그재그 막 왔다 갔다 왔다 했어요. 왜? 저의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그런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젊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뭐 학교에서도 뭐 김재열 교수님도 상담을 잘 하실 거고요. 기타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그 공부라던가 지그재그를 많이 했던 저로서는 현장 경험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 콜 하시면 제가 응해 드릴게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오시는 것도 열정과 용기가 아니면요. 감히 시도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열정만 지금 보여주신 열정만 있으면 어떠한 꿈이라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영역이 넓은데 대상을 나는 누구를 할 거냐, 노인을 할 거냐, 아동을 할 거냐, 청소년을 할 거냐, 장애인을 할 거냐, 여성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자기하고 맞는 영역이 있어요. 대상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역에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나는 아동 쪽이 좀 나한테 맞아요. 그러면은 사회복지 해가지고 아동은 깊이 있게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아교육이란 걸 또 하잖아요. 제가 유아교육과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가지치기 하면서 학문을 넓혀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사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프로이드 이론, 정신 분석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거 다 있잖아요. 책에 다 있고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뭐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문에서 없는 실제 경험에서 바탕으로 나오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웬만큼 인생을 다들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경험을 진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책상머리 앞에 있는 고위 간부, 고위 뭐 정치인들이 책상머리 앞에서 시험만 잘 봐가지고 거기 통과돼가지고 공무원 공직 생활을 하더라도 현장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쫓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는. 그래서 사회복지는 현장 경험도 굉장히 좀 풍부하고 많아야 그 현장에서의 그 알토란 같은 여러 집단들을 두루두루 내가 어, 인지하면서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현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정신결정론 아까 여기는 했었나요? 자, 이런 갈등은 의식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실수, 농담, 그리고 신경적인 증상,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정론에서는. 그래서 우리 신경결정론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의식을 탐구하는다는 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은 무의식이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자유현상과 꿈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을 탐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행동,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프로이드 이론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구는 단순히 현재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의 사람들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 갈등을 인식함으로써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변화가 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결정론이다라고 보셔요. 자, 그리고 우리 정신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론은 자,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무의식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프로이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이 이론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무작위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데 비판받기도 했고요. 동시에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해서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발전을 기여한 아주 중요한 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프로이드는 지형학적인 모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만한 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게 뭐라고 했죠? 예, 이거는 이제 바다야, 바다. 자, 이렇게 있으면 지형학적으로 뭐야, 무의식. 자, 이런 기본적인 그 프로이드 생각하면 이런 지형학적인 구조가 먼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 기본 틀로 갔다가 여기는 뭐라 했어요? 무의식 덩어리라 했어요. 무의식. 예, 어마어마한 그 지하 세계. 예, 아주 깊은 심해 깊은 곳에 우리는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여기 위에 우리가 둥둥 바닷가 한 가운데 무인도 무인도 위에 이 보이는 거를 뭐라 했어요? 의식. 의식. 예, 여기는 전의식, 여기는 무의식, 무의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무의식. 자, 여기 찰랑찰랑찰랑 바닷물이 여기서 예, 찰랑찰랑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찰랑찰랑 흔들리는데 자,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밑에 수심을 봤더니 요만큼까지는 보여. 1m까지는. 이만큼. 무의식.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전의식.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하는데 여기가 뭐다? 전의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골똘히 생각해서 정말 그거 뭐더라? 그거 뭐였더라? 라고 하면서 딱 뭐예요?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생각났다. 그거였지. 바로 여기가 무의식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여기 중간층 이거를 갖다 전의식이라고 했다. 자, 이해 이제 생각이 좀 나셨어요? 자, 이렇게 프로이드는 기본 틀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지형학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심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심리적 갈등이 무의식적인 동기와 외부 현실에 관해서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격의 형성과 어떠한 정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자각하는 현실, 예, 현재 내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는 영역, 이거를 의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의 인지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 그게 의식이다. 자, 의식은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에서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 바로. 자, 이런 거를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통제 가능한 사고, 행동을 다룬다. 자, 의식은요, 이거 할까 말까?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뭐예요?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에 나타나죠. 그래서 행동으로 해주는 거하고, 아유, 그냥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의식은 누구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거 있죠. 나는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나랑 친한데, 내가 있고, A라는 사람하고 친한데, 어느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뭐예요? 친한 척을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아, 오늘도 쟤는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주네. 나는 지난번에 커피도 몇 잔 사줬는데 쟤는 아직도 나한테 커피를 안 사줘. 진짜 더럽고 진짜 쟤하고 안 놀고 싶어. 이런 생각. 자,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 의식적인 생각이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죠. 의식이라는 것은. 예,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그건 뭐예요? 내 의식 중에 있는 거야. 근데 남한테 들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고 행동에 어떤 이제 뭐 손이 떨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자, 의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오만 갓 마음속으로 뭔 생각 다 하죠.
자,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사요. 왜? 내가 1등 될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의식에서는 뭐예요? 정신세계에서는 내가 1등 될 것 같아, 다. 그래서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1등 꼭 될 것만 같아. 꿈이 좋았거든. 사서 보면은 또 뭐예요? 행동과는 달라. 아유, 또 꽝 됐네. 그건 뭐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랑 현재 사고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전체의 정신 활동에 있어서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뭐예요?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서 의식이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깥에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람들하고 평이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식했던 거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탄을 안 받아. 그런데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와 생각과 일치가 안 되고 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불일치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의식은 정신활동 일부에 불과하는데 대부분은 이 정신작용과 의식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의식을 좀 보시면 전의식은 뭐예요? 생각날락, 말락, 볼락, 말락 하는 것이 전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간 영역이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떠올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며칠 전에 내가 꼭 어디다 뒀는데 왜 이거 왜 안 보이지? 예. 그래서 뭐예요? 이 중간 영역. 그래서 전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다. 떠올랐어, 떠올랐어. 어디다 뒀어. 그러면서 찾으러 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얘도 보시면 잠시 잊고 있던 과거 경험이나 특정 사실을 떠올리는 과정을 전의식이라 한다. 예,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의식. 예, 쉽죠? 예,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무의식이 나와야겠죠. 무의식. 무의식은 뭐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 거, 뭐에, 우리 아까 지중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심의 깊은 물, 여기서 들여다본다고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이게 무의식 안쪽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는 지형학적 구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간의 행동,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기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는 억압된 기억도 있고요. 또 충동, 욕망, 해결되지 않는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눌러놨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뻥 터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의식 중에서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의식은 여기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을 뭘로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꿈. 예.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나게 내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꿈으로 나타나거나 실수로 나타나거나 농담으로 나타나거나 신경증적인 병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 생활을 하는 A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곡차곡 여기에 이제 막 이만큼씩 이제 불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말도 잘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가 대리라면 김 대리 이거 해놨나? 라고 여기 상사가 쪼고 있어, 과장이. 그러면은 나는 요것만 하기도 버거운데 이만큼 일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쌓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부서 회식을 하는데 A가 술을 잔뜩 먹고 저질러 버리는 거죠. 누구한테? 과장한테. 예. 무엇으로? 예. 실수를 가장한 진담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람의 내면을 여기에서 막 투사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예, 과장한테. 그래서 뭐예요? 예, 이게 실수이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폭발하는 대상이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준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무의식은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가 갈등이 저장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갈등을 폭발을 할 때 이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거나 실수인 척 하면서 이제 무의식 중에 예, 농담 삼아 만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어느 사람은 뭐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신경증적으로 히스테리 발작이 나오는 거예요. 병적으로. 자, 학생이 있는데 공부머리는 안 돼. 근데 엄마 아빠가 너는 무조건 공부 잘해가지고 상위 1%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야 돼. 서울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얘를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요. 자, 이런 게 바로 아이들이 자아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의 어떠한 그런 요구 때문에 신경적인 발달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게 뭘로 나타나요? 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제 나중에 망상, 환청, 예, 이런 걸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중얼중얼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있는데 막 중얼중얼, 예, 환청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자, 이게 신경증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무의식은 우리가 성격의 동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에너지의 원이 된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성적 충동과 공격적인 충동, 이런 무의식적인 것을 행동적인 원동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많은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크게 성공하는 거죠. 근데 나쁜 쪽으로 하면은 뭐예요? 아주 범죄자 취급이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의식 속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그 분출할 게 없어가지고 예, 자기가 뭘 해도 해야 돼. 체력적으로. 그래서 권투 선수가 되면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막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스포츠로 해서 본인을 그 몸을 혹사시키거나 풀어내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본인들의 어떠한 성향,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로 가는 거죠. 자기 성향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감옥에서 진짜 뭐 재수로 살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목사님, 목회 일을 하시거나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친다고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목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너무 이제 그 주변에 진짜 그 봉사하는 활동으로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산다거나 이런 그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이 에너지원, 성적 충동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인 발달,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원동력을 나중에 승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의 프로이드 이론을 대충은 좀 알게 됐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결국에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정신과적인 부분에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환자로 보는 거예요. 상담자를. 그래서 이 성격 구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성격을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해줌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꿈의 해석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기제를 발견을 해서 어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지, 현실을. 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성격 구조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 이드, 자아, 초자아, 세계라는 주요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성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서로 비롯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틀 제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지배하는 원인인데 이 성격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또 본능적인 부분에서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정신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거, 즉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쾌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적 리비도, 예, 그래 리비도가 이 공격적인 충동, 타란토스라고 하는 이 공격적인 이들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해서 이 둘의 충동,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충족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비도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나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시간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울음을 터트리죠. 그럼 즉각적으로 먹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이를 우유를 갖다 줘야 되는데 우유를 안 갖다 줘. 계속 나는 울어. 근데 우리 부모가 주 양육자가 우유는 안 주네. 그럼 얘가 울다 지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 무엇을 느껴요? 좌절감을 느껴요. 좌절감.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내가 부모가 나한테 밥을 안 주는구나. 그럼 뭐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라면 얘는 성장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믿지를 않아. 불신을 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고착이 돼서 사람을 믿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손을 씻어도 씻어도 계속 나한테 병균이 있는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씻어. 예, 이런 것도 이제 고착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학문기의 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이드, 리비도 이런 것들 좀 살펴봤고요. 자, 이드는 본능적인 충동과 쾌락 원리의 지배라고 했으니까 무의식적인 영역에 속하고 또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원천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지만 현실 세계와 충돌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드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슈퍼에고를 이상적으로만 쫓으면 안 되고 그래서 현실을 지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드 받고 자, 그 자아 에고예요. 자아 에고 현실감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방 이드는 본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아는 현실이에요. 에고. 그러면은 초현실은 뭐예요? 슈퍼에고라고 하는 거죠. 슈퍼에고. 뒤에 나오는데. 자, 하기 전에 잠시, 여기서 요 강을 마치고, 연결해서 또 시작할게요. 뭐, 지금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끊었다가 다음 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